여러분, 요즘 다들 AI, 반도체, 광통신만 주목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틈새에서 조용히 두세 배씩 급등하고 있는 은행주와 증권주가 어떤 종목인지 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들을 떠올리면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 겁니다. 은행주, 그건 어떤 투자자들은 20년 넘게 투자금이 묶여 있다는 지루하기만 한 종목이 아니었나? 그리고 증권주는 경기가 화랑일 때만 잠시 반짝하는 종목일 뿐이잖아.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이 순간에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분야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덱스 은행 ETF는 1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단순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종 ETF인 코덱스 증권은 무려 287%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4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이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연간 수익률과 견주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낸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들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리고 왜 굳이 은행주와 증권주가 이런 상승세를 보이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와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일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사냥꾼으로서 제가 왜 은행주와 증권주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재명 정부의 3가지 정책 엔진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대통령 임기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야 할지 모든 수치를 꼼꼼히 분석하여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딱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11일 한국 금융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금융이 시가총액 6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의 상징적인 장벽 하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당일 주가는 164, 500원까지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61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지는지 주식 초보자분들은 쉽게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기업이 보유한 건물, 현금, 토지를 모두 합산하면 자산 가치가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모든 주식을 합친 시장 거래 가격은 단 50억 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회사를 청산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면 100억 원이 확보되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50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100원짜리 상품이 반값 할인 행사로 50원에 팔리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것이 바로 지난 16년간 한국은행주들이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무려 16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의 긴 시간 동안 한국은행주는 계속해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반값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거래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2026년 2월 11일 KB금융이 그 두꺼운 얼음벽을 16년 만에 부수고 나선 것입니다. 드디어 시장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달 은행 업종 전체는 한 달 만에 22%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업종 중 단연 1위에 해당하는 성과였습니다. KB금융의 뒤를 이어 신한, 하나, 우리금융까지 연이어 상승 대열에 합류하며 마치 다음은 내 차례다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권주는 더욱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2026년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총액은 무려 3,93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70조 원어치의 주식이 매매된 것이죠. 이는 지난해 일평균 거래량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증권주가 거래 대금과 연결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본래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한 번 매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권사의 핵심 수익원이자 생명줄인 셈이죠. 따라서 거래량이 4배 증가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도 그만큼 폭증하게 됩니다. DB금융투자는 2026년 1분기에만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영업이익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코스피 급등 분석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테마로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묶여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코덱스 증권 ETF와 같은 증권주, 묶음 상품은 287% 상승했으며 코덱스 은행 ETF와 같은 은행주 묶음 상품 역시 107%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단순히 거래 대금이 늘어 증권주가 오르고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 은행주가 상승하는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들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은행주와 증권주가 상승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깔아놓은 세 가지 핵심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한국 금융산업의 게임 규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규칙서가 쓰여진 것이죠.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이 단어들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과거 한국 기업들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기업의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을 우리 식구만 챙기자는 식으로 분리해 가져가도 이 사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죠. 결국 일반 주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죠. 왜냐하면 이사들은 법적으로 회사만을 위하면 그만이었고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는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규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법조항 단 한 줄을 개정함으로써 말이죠. 이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은 물론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더 이상 사장이나 오너의 눈치만 보다가는 자신이 직접 법적 책임을 뒤집어 쓰는 거야. 그리고 2026년 초 여기에 진짜 결정타가 떨어졌어. 바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피자 한 판을 예로 들어볼까요?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눴을 때 각 조각이 바로 주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기 주식 2조각을 매입한 뒤 단순히 금고에 보관만 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감이 있었죠. 그 2조각이 언제 다시 시장으로 풀려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반드시 1년 이내에 소각하여 없애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8조각이었던 피자가 6조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제가 가진 피자 한 조각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도 전체 파이의 조각 수가 감소했으니 제가 가진 조각의 상대적인 크기는 자동으로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단 한 푼의 추가 비용 없이 내 지분이 확대되는 마법과도 같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법안이 누구에게 가장 달콤한 소식이 될까요? 바로 은행주입니다. 왜냐하면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년간 번 돈을 주주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늘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반값에 거래되기 일쑤였죠. 그러나 이제 법이 나서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라고 강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그 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KB금융은 2025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정확히는 52.4%를 주주들에게 환원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50.2%를 기록했죠. 이는 기업이 100억 원을 벌면 그중 50억 원을 주주 배당과 자사주 소각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환원율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은행들이 보여주는 수준과 맞먹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드디어 한국 은행들이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발돋움한 것이죠. 하나증권은 KB금융이 2026년에는 이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강력한 동력은 WGBI 편입입니다. WGBI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 즉 미국 연기금이나 유럽의 대형 펀드들이 각국의 국채에 투자할 때 참고하는 주요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안전성이 높은 국가들의 목록과도 같습니다. 이 리스트가 바로 WGBI입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임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한국은 바로 지난주 2026년 4월 1일에 마침내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년 넘게 두드리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리스트에 편입되면 전 세계 거대 투자자들이 규정상 한국 국채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들은 리스트 내 국가별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매달 9조 원에 육박하는 외국인 자금이 강제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됩니다. 총 유입 규모는 최대 9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깐만요, 사냥꾼님. 이건 국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은행주와 증권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가요? 이것이 바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집 앞에 거대한 수도관이 새로 설치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수도관을 통해 매달 9조 원 규모의 막대한 달러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로 한국 국채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원화로 환전해야겠죠. 이로 인해 원화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급증합니다. 자연스레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이 막대한 달러 자금으로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니 국채 가격은 상승하고 그 반대로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은행과 증권사에게 왜 긍정적일까요? 첫째, 은행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이익 마진이 확대되고 그만큼 주주에게 환원할 여력이 늘어납니다. 둘째, 환율이 안정될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유리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손해를 볼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될 때 은행주와 증권주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습니다. 셋째, 증권사는 주식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이 급증합니다.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는 이러한 개별 거래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야말로 돈 방석에 앉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실제로 목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재경부가 4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WGBI 편입 첫 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6조 8천억 원 규모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어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세 번째 동력은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의 폐지입니다. 이 기회에 금투세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드리죠.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내는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에게 과세하려던 법안이었죠. 이 세금이 도입될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막대한 자산가들이 국내 증시를 대거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버렸죠. 결과적으로 증시를 떠나려던 막대한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잔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몇 퍼센트 깎아준 차원을 넘어섭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자본 이탈 위험을 아예 없애버린 격이죠. 여기에 핵심 정책 하나가 더해집니다. 바로 배당 소득 분리 과세인데요. 은행주처럼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겠다는 정책이죠. 그렇다면 자금 흐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재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3%에서 4%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은행주들의 배당 수익률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보면 우리금융, 지주가 4.11%, 기업은행이 4.81% 수준입니다. 여기에 분리과세로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은 예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증권가에서 은행주가
이제 예금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의 은행주와 증권주는 세 가지 강력한 정책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 환원이 사실상 의무화되었고 WGBI 편입으로 매달 꾸준한 규모의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금투세 폐지와 배당 소득 분리 과세로 국내 큰손 자금과 배당 투자 수요가 증시에 단단히 묶인 상황입니다. 단 하나만 작동해도 시장을 흔들 강력한 호재인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초보 투자자들이 충분히 헷갈릴 만한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냥꾼님, 잠깐만요. 그럼 은행주와 증권주는 어차피 똑같은 금융산업 섹터가 아닌가요? 굳이 나누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주 당연하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금융주로 분류되지만 실제 기업들이 돈을 버는 핵심 사업 모델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은행의 핵심 수익은 바로 예대 마진이죠.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 이자보다 대출 시 받는 이자를 더 높게 책정하여 그 차익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 모델은 수익이 매우 꾸준하고 예측 가능하죠. 단, 어느 날 갑자기 이익이 2배, 3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안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꾸준히 배당으로 돌려주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증권사는 핵심 수익원이 위탁 매매 수수료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을 자주 매매하며 거래를 많이 일으켜야 그 수수료로 돈을 버는 구조이죠.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고 거래가 폭증하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반대로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줄어들면 실적도 즉각 하락합니다. 은행주보다 실적 변동성이 훨씬 크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폭발하는 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더 큰 이익을 내는 구조이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6년 1분기 국내 증시 전체 거래 대금이 무려 3,93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증권사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쓸어 담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죠. 그래서 증권 섹터가 불과 1년 만에 287%나 폭등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다음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사업 모델의 차이를 파악했으니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각 섹터별 주요 기업들의 핵심 데이터만 직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섹터를 보죠. KB금융은 한마디로 대장주입니다. 업계 1위이자 은행주 중 유일하게 저평가라는 꼬리표를 뗀 종목입니다. 100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그중 52.4%를 주주에게 돌려주었죠. 이 환원 비율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6년에는 55%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죠. 자본 여력도 가장 탄탄해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상승하는 리딩뱅크입니다. 신한지주는 자사주 소각의 정석을 보여주죠. 2027년까지 자기 주식을 자그마치 5천만 주나 소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자 조각을 계속 줄여 남은 사람들의 몫을 키워주는 격이죠. 현재 주가도 KB금융 바로 뒤를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가장 덜 오른 저평가주입니다.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저평가 구간에 남아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3.51%로 높은 편이며 외환사업 비중이 커서 WGBI 편입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특히 혜택을 볼 수 있죠. 우리 금융지주는 고배당 챔피언입니다. 배당 수익률 4.1%로 은행 예금보다도 더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셈이죠. 저평가 구간도 가장 크게 남아있어 그만큼 상승할 여지가 넓다는 의미입니다. JB, 지방금융의 선두주자는 금융지주사입니다. 비록 4대 금융지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익 창출 효율성 면에서는 단연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주주 환원 비율을 50%로 설정해두고 있어 중소형 주식 부문에서는 손꼽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증권 분야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업계에서 가장 큰 공룡으로 불립니다. 11조 원이 넘는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주가가 상당폭 상승하여 다소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시장이 해당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해외 투자 비중도 높은 편이며 곧 선보일 토큰 증권 주식처럼 분할하여 투자 가능한 신개념 상품 시장에서도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곳은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로 증권업종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대형 주식에 속합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3.75%로 준수한 수준이며 특히 IPO 기업이 주식시장에 최초로 상장하는 과정을 분야에서는 지원하는 딜 부문에서 국내 최고 실적을 자랑합니다. 삼성증권은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에 특화된 곳으로 부유층 고객 비중이 높아 실적 변동성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께 적합하겠죠. 다음은 키움증권입니다. 이곳은 거래 대금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증권 종목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거래 대금이 4배가량 급증한 상황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죠. 다만 거래 대금 감소 시 가장 먼저 하락하는 고변동성 종목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NH투자증권 또한 주요 대형 증권사 목록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을 통해 본 저평가 수준은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배당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상품은 바로 KODX 은행 ETF와 KODX 증권 ETF입니다. 이 상품들은 각각 10개의 은행주와 11개의 증권주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 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거나 부담된다면 이 ETF 하나로 해당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핵심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전망해 볼까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년 바로 현재입니다. 올해는 기업가치 재평가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WGBI 편입 덕분에 매달 9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의 예상에 따르면 2026년 은행 지주사들의 전체 순이익은 약 23조 원으로 이는 2025년 대비 2.9% 성장한 수치입니다. 거래 대금 또한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증권주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가가 이미 상당폭 상승한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하락시마다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7년은 새로운 시장이 개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토큰 증권이라는 혁신적인 상품이 2027년 2월 4일부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과 같은 자산을 주식처럼 분할하여 거래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큰 증권 도입으로 이러한 거래가 가능해지죠. 이로써 증권사들은 해당 상품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들이 주요 수혜주로 꼽힙니다. 다음은 2028년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해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 관련 후속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주주를 충실히 대우한다는 인식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고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 논의 당시에도 이때를 핵심적인 원년으로 지목했을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9년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MSCI 편입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WGBI 편입이 2026년 4월에 완료되었으므로 그 다음 목표는 MSCI 편입입니다. 만약 MSCI 지수에 포함된다면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증시로 대거 유입될 것입니다. 실제 편입이 성사될 경우 45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30년은 가계 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수립한 로드맵에 의하면 2030년까지 가계
부채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경우 은행업 전반의 위험 수준이 구조적으로 완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평가, 딱지를 벗어던진 은행주들이 오히려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으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30년 주요 증권사들의 이익 창출 능력이 2025년 대비 최대 29%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건 반드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낙관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주요 리스크, 요인 4가지를 중립적인 시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횡재세 도입 논란입니다. 횡재세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초과분을 국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되어 통과된다면 은행들의 순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주 환원책인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위축되어 주가 상승의 동력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 및 증권 부문에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시해야 할 핵심 사안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대출 성장 강제입니다. 엄격한 규제가 발동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1.5%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1년 동안 대출 규모를 단 1.5%까지만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하죠. 은행의 수익 창출 주된 경로는 기존 대출 이자 수익을 얻거나 아예 새로운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두 가지입니다만 이중 후자의 방식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셈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장 제한을 주주 환원 확대 정책으로 상쇄하지 못한다면 내지 못하면 주가에 상단이 막힐 수 있어. 세 번째 리스크 거래대금의 정상화야. 지금 증권주가 미친 듯이 결정적인 이유는 거래대금이 4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과열된 회전율이 현재와 같은 유례없는 과열 양상을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 특정 시점의 거래대금이 평상시의 정상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현재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증권주가 시장 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격하게 하락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제어 불능의 거시 경제 변수인 중동전쟁입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은 더욱 치솟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시 경제적 충격은 WGBI 편입이라는 긍정적 요인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우려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DB금융투자는 2026년 일평균 거래대금이 4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7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은행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KB금융 목표 주가를 17만 8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한지주는 11만 2천 원, 우리금융지주는 4만 3천 원으로 내놓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심지어 KB금융이 21만 6천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3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B금융이 반값 할인 꼬리표를 뗀 2026년 2월 이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4대 금융지주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한국 금융주를 마치 월급처럼 배당을 받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하여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월가의 거대 자본, 즉 스마트머니의 실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만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는 중동 리스크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의 출렁임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WGBI 편입 규정으로 인해 매달 9조 원씩 강제적으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으로 인해 금융주는 하락하더라도 하방이 지지되는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나아가 2027년 토큰 증권 시장 출범,
2028년 지배구조 개혁의 안착, 그리고 2029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시도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주의 재평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향후 수년간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과 매일매일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중동 전쟁, 횡재세 부과, 거래대금 감소 같은 돌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단기적으로 10%에서 20%가량 급락하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에서는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고 크게 상승했을 때에도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일부를 먼저 처분하여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방향성은 상방이지만 그 과정이 지그재그 형태임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더욱 긍정적인 큰 그림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단순한 은행주 반등이나 증권주 테마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한국 자본시장을 억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대한 얼음벽이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저평가했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주에게 충분한 이익을 환원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불투명한 지배구조였습니다. 정부의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껏 반값 할인 구간에 갇혀있던 한국 은행주들은 일본 은행들처럼 제값을 넘어선 프리미엄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증권주는 토큰 증권, 퇴직연금, 글로벌 사업 확장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두 자릿수 이익을 꾸준히 유지할 것입니다. 이로써 금융업 전체는 저평가 탈출, 정상 가격 회복, 그리고 글로벌 프리미엄이라는 3단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AI와 반도체가 한국 주식시장의 외형적 성장을 견인했다면 은행과 증권은 한국 자본시장의 내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화려한 주인공들에게 열광합니다. 반도체, AI, 2차전지 주식들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금은 조용히 규칙이 변화하는 곳에 먼저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은행 섹터가 107%, 증권 섹터가 287% 상승한 것은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16년 만에 저평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졌고 불과 3달 만에 주식 거래액이 3,932조 원을 돌파했어. WGBI 편입에 따라 매달 9조 원 상당의 외화가 의무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을 강제화했지. 이재명 정부의 세 가지 핵심 동력은 바로 상법 개정, WGBI 편입, 그리고 금투세 폐지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동되는 강력한 트리플 엔진이라 할 수 있어.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점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오르내렸는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방향성임을 알아야 해. 한국 금융산업이 더 이상 저평가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고 정당한 가치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우면서도 희망적인 재평가 과정에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이 거대한 재평가의 막이 오를 때 결코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지. 주가가 저렴하고 꾸준한 이익을 내며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업이 결국 승리할 거라는 점 말이야. 현재 국내 은행주와 증권주가 바로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 물론 중동발 리스크나 횡재세, 거래 정상화 등 잠재적 위험 요소들은 항상 주시하며 대응해야만 해.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엔진의 동력이 꺼지는 신호를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혹시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줘. 남겨주신 모든 댓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으니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를 검증하고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게. 이처럼 경제,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보를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모두 전달해 줄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가 되어보자.